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도에는 최고 1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렸는데요. 많은 도로가 마비됐고 지금도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차량 수백 대가 도로에 고립되기도 했고요. 개학이 미뤄진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강원 지역에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영동 지역 대설특보는 조금 전인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강원도 인제 미시령에는 오늘만 89cm 넘는 눈이 하늘에서 쏟아졌고 고성 진부령에도 70cm 넘는 눈이 왔습니다.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산간 지역에는 이틀 사이 1m 넘는 눈이 쌓여 길을 막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져 도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내린 눈이 길을 막고 또 부러진 나무까지 덮치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에는 강원도 주요 도로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고속도로는 새벽 2시를 전후로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막혔던 미시령 옛길과 한계령 등 국도 일부도 정오를 기준으로 통제가 풀렸습니다. 네, 강원 지역은 폭설로 오늘 개학을 하지 못한 학교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곳은 1m 넘게 눈이 쌓이면서 학교로 가는 길이 막힌 곳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지역 초등학교 52곳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6곳과 1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81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또 학교 40여 곳은 분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제설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젯밤부터 2단계 비상근무를 진행하면서 제설 장비 1000여 대와 1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손길이 닿지 못한 산간 지역과 상습 결빙 지역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 대책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입니다. 아직 강원 지역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만큼 눈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부터 내린 강원 지역 폭설로 도심 도로가 온통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눈 속을 뚫고 출근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계속 내리는 눈으로 도로는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은 눈으로 가득 덮여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차를 움직여보지만 눈 속 자동차 바퀴는 헛돌기만 하고 바퀴 앞에 쌓인 눈을 치워봐도 차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폭설로 이렇게 멈춰선 차량이 도로 위에 질비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눈 속에 쌓인 차량을 버려두고 걸어서 출근합니다. 가뭄에 산불 예방도 되고 눈이 와서 참 경치도 좋고 좋은데 눈 치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허리도 아프고 치워도 끝이 없고 눈은 무겁고. 강원도로 통하는 국도의 사정도 말이 아닙니다. 제설차가 밤새 눈을 치웠지만 도로는 여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아름드리 소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고 있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차량 통행을 더 힘들게 합니다. 눈 치우기도 벅찬데 쓰러진 나무들까지 속출해 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수백 대가 한때 고립되고 눈길 사고 수십 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차량 700여 대가 고립됐던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양양선과 동해선의 정체는 풀렸지만 여전히 국도 곳곳에서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주요 도로가 마비가 됐지만 제설 작업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폭설 초기에 제설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상청 폭설 예보는 미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휴일에 3일절까지 내리 사흘 연휴에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이 워낙 많았습니다. 반면 제설 준비는 더뎠습니다. 도로공사가 밝힌 제설 시작 시점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인 1일 오전 9시 반. 하지만 오후 들어 눈으로 바뀌었고
갑자기 굵어진 눈보라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왔고요. 차들이 이제 좀 산이 열리다 보니까 오후에도 갑자기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강원 동해안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지점마다 차량이 겹쳤습니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동해고속도로와 동서를 연결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대표적인데 월동 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몰리며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근처에서 금세 발이 묶였고 정체가 시작된 이후 제설 차량은 차량에 막혀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설 차량이 눈길에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양방향 모두 꽉 막힌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를 끊어 차를 빼겠다는 폭설 비상 대책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던 차량을 저희가 끊고 뭐 해체시키기까지는 조금 상황이 좀 어렵고요. 일단은 뭐 진행하는 차를 일단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한 국도와 지방도는 구간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 제설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휴 끝자락이자 3월 첫날 펼쳐진 강원도 폭설 아수라장은 운전자들이 직접 눈을 치우고 인근 부대 군 장병이 투입된 이후에야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그럼 8시 30분부터 지금 저희들이 휴게소도 안 들렀고 물 한 잔도 못 먹고 이런 고립이 어딨어요. 텍사스나 여기나 뭐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린 눈의 양도 상당합니다.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도로변 쪽에 쌓인 눈인데요. 제가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제 허벅지 위로 눈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여기서 IC 분기점에서 타고 양양으로 나가시면 되지.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내린 폭설로 강원 영동 지역 도로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도로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도로공사가 제설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주임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어제 도로에 갇힌 분 12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월에 네. 물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설 대응을 좀 더 잘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과거에 이런 재난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9.15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예측을 했다가 갑자기 가을에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전기 수급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블랙아웃이 될 뻔한 기억도 있고요. 예. 또 2012년에는 대형 태풍이 그해 5개 나왔는데 네. 볼라벤, 덴빈, 삼바, 데니스는 여러 개가 왔죠. 근데 그때 삼바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와가지고 보통 태풍은 여름에만 오는데 예. 가을에 와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불확실성에 기인한 이런 잠재적인 재난까지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도로에 갇히고 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선진 재난 관리는 골든 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방송에서 자주 안 다루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재난의 가장 전문가는
작년에 그 재작년에 그 똑같은 폭설을 경험해봤던 공직자가 그 조직에 있으면은 그 조직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재작년에 폭설을 경험해봤던 공직자가 지금 우리 조직에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최고의 전문가는 교수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도 아닌데 현장에 있는 그런 현장 지휘관들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는 그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공직자한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연속성을 꾀할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인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재난부서가 경무부서이고 기피부서이고 오자마자 뺏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부서가 이 재난부서다 보니까 이런 재난부서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속성을 꾀할 것이냐 한 번쯤 충분히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순환보직의 문제점 그리고 재난 전문가들이 대처를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시스템적으로요 그러니까 제설차 대기 투입 같은 그런 제설 경보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좀 더 이른 대응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 얘기인데 저희들이 재난 이 시스템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걸 4단계로 나누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과 매뉴얼상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한 대응하는 게 저희들이 4M이라고 하는데 인력과 장비와 자재 그리고 적절한 예산이 초기에 잘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재난이 생기면 한국도로공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민, 관, 군, 경이 함께 유기적으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들만의 리그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지자체라든가 또 군, 경이 함께 제대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 우리가 100년 만에 폭설이 2011년도에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육군 8군단이 이 군 장병을 6,600명을 긴급 투입해갖고 엄청난 성과를 이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면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재난은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대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국도로공사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임을 면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또한 재난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흡하고 불안정한 것에 관계자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잠재적인 재난까지도 대응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고요. 다만 이번 강원지방의 연유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체가 됐고요. 또 예측하기 힘든 엄청난 폭설 그리고 월동 장비가 미비한 차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갑자기 도로에 갇히게 될 경우에요. 12시간 갇힌 분들도 있는데요. 이 승용차 운전자분들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조금 광의적으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사회학자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했거든요. 또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지구상의 3차 세계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면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분쟁도 아니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재난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다. 결국은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사회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되는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죽다 생존한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본의 공권력, 즉 공직자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였고 결국은 시민 스스로 생존하고 또 시민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이 98%거든요. 이번 폭설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설이 생겼을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생존될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최소한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재난에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군, 경이 한꺼번에 같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폭설로 인해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네, 현재 도로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어제 오늘 영동 지역의 눈은 거의 어린아이 키만큼이나 쌓였습니다. 이제는 눈발이 잦아들고 있고 고속도로에 통제된 구간은 없지만 아직은 도로 곳곳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빙판길이 있는 데다가 가시거리 짧은 곳도 있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꼭 감속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지금은 빙판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3배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지 않게 앞차와의 간격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두고 지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영동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스노우 체인 등 월동 장구 미리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빙판길, 특히나 터널 입출구나 교량 위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지나는 대관령 일부 구간에서는 가시거리가 많이 잡습니다. 평소보다 전방 상황 더욱 철저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 상황 좋은 수도권 상황 알아봅니다. 경부선 서울 방면으론 수원신갈 부근 정체가 시작됐는데 갓길엔 고장차까지 처리합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도심에선 양재부터 반포까지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도 경기권 정체가 전 시간대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화성이나 용담 진입 앞두고 3km 구간씩 막히고요. 금천 일대 다시 한번 브레이크 밟습니다. 눈길 최대 50%까지 감속주행 신경 쓰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여파로 검사 건수가 줄면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돼서 위험 요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300명대긴 하지만 이 주중반 이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조금 줄어 344명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로 오가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가족이나 지인 모임,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오늘부터 등교가 시작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가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든 여파가 반영됐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19명, 해외 유입 사례가 25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명, 경기 11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만 241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부산이 17명, 대구 12명, 전북 9명, 전남 7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135명입니다. 네, 백신 접종자 집계도 발표가 됐는데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모두 경증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백신 접종 나흘째인 어제 전국에서 1,442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접종자는 23,086명으로 1차 접종 대상자의 6.3%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전체 국민 5,200만 명에 대비하면 접종률은 0.04%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하루 새 4건이 추가됐는데 모두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이상 반응 신고는 156건으로 늘었습니다. 신고된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은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등으로 모두 경증이었고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설 연휴 이후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집단 감염이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방대본이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자 수를 분석했는데요. 설 연휴 전인 2월 첫째 주에는
12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둘째 주에는 183명으로 늘었고 설 이후인 2월 셋째 주에는 237명으로 설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명절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가족 내 노출이 56%로 가장 많았고 이후에는 직장과 지인을 통한 N차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2월 넷째 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집단 감염이 14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초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던 세계 확진자 수도 지난주에는 소폭 늘었다며 당분간 정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도 최근 감소세 정체 후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별개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이틀 동안 외국인 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 양주시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진된 이후 선제 검사를 하던 중 또 무더기 확진이 나온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외국인 확진자가 한 번에 84명 나왔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동두천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88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4명이 외국인인 겁니다. 어제 나온 외국인 확진자는 5명, 오늘 나온 외국인 확진자는 79명이라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확진자 84명 가운데 64명에 대한 기초 역학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조사해서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해 방역과 수독을 순서대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공장이나 거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어떤 사업장 등 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대거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지난달 18일부터 시에 등록된 외국인 3,966명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가까운 시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향도 이러한 선제적 검사의 배경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7일에는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번에 확진된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가까운 양주시에서도 지난달 26일 남면 산업단지 공장 한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21명과 내국인 노동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번 동두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직장 등이 양주나 포천, 남양주와 인천 등 여러 지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은 관내 외국인들에게 신속 검사를 안내하는 영문 안전 문자를 발송했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선교회 등의 검사를 안내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등교와 맞물린 상황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시청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등원은 임시로 중지했고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등원과 개학을 내일까지는 정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이 닷새째인데요. 각 보건소의 오늘 접종 일정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안에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접종도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뒤 4시 반에는 이곳 보건소의 오늘 하루 접종 일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60명이 넘게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모두 근처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입니다. 30분 단위로 접종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정했는데 대부분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와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백신 접종을 담당했던 보건소 관계자 한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백신 현황, 접종 현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요양시설 종사자 등 66명을 접종하였고요. 앞으로 4명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 후에 혹시 이상 반응을 호소하신 분은 계셨나요? 접종 후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비가 후 7일간 요양시설 경과관찰 보고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집중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하루 백신을 맞은 사람은 70명 정도입니다.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 이곳에서 58명이 백신을 접종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접종 장소를 찾은 종사자들은 처음 맞는 백신이 불안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집단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과 공휴일엔 접종 일정이 없었지만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상 반응은 없는지 등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과 날짜도 정했는데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날짜별로 인원을 나눴습니다. 오늘처럼 오는 10일까지 매일 70명씩 접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방관과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접종도 보건소에서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 이번 달 안에 1차 접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가운데 이번이 최대 규모라며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여야는 벌써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15조 원의 추경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한 4차례에 걸친 코로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생과 고용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대 슈퍼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 동안의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고를 무시한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육박한 상황에서 불어난 채무 비율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은 여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권력자들에게 치외 법권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그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윤석열 총장이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 법안을 검찰 해체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자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 법권을 제공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면서 국민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같은 굵직한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자꾸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시키면 민주주의가 퇴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내일 외부 공개 일정에도 나서는데 대구 고등검찰청을 방문한다고요. 네, 윤 총장은 내일 오후 2시 대구 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단했던 전국 일선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는 건데요. 내일도 중수청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발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중수청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거라는 지적과 함께 외국에서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중수청이 외부 간섭 없이 특정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경찰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제시대 특별 고등경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 속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고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윤 총장과 만나 중수청 설치와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뭐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비판글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중수청에 대한 본인 입장을 묻는 말엔 장관의 입장이 있지만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 등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죠. 네, 김 처장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저렇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됐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처장은 아직 대검과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조만간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또다시 여권 법무부와 갈등 구도를 내보인 데 대한 청와대 내부의 불편한 기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보궐선거를 한 달여 남기고 후보 선출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권과 야권 모두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면서 막판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예비후보가 어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죠. 범여권 차원의 후보 단일화도 진행하고 있는데 진통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발표가 바로 어제였죠. 줄곧 우세를 점하던 박영선 예비후보가 우상호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공식 후보로는 첫 행보로 현충원 참배에 나선 박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일성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서울 시민 골고루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숙제는 단일화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예비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다소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사전 예고 없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지지층 중복을 감안할 땐 큰 변수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과정에서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선 오는 6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김영춘, 변성환 그리고 박인영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을 득표한 후보가 승자가 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시장 선출 경선대회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도 경선 흥행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제3지대 경선에서 승리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과연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서 적합한지 가리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오세훈, 나경원 후보 간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레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가운데 최종 승자가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의 제3지대 경선에서 승리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웅을 가리게 됩니다. 아직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단일화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 어제 제3지대 후보 확정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국민의힘과의 신속한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만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급할 게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당장 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는 만큼 이 기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양측은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 문항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를, 국민의힘은 후보 적합도 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안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 기호 몇 번을 다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가 승리하더라도 합당을 거쳐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도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생각을 해봐세요.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칼퇴를 달고 본선에 나서야 지지층을 최대한 규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김 위원장 발언에 각을 세우진 않으면서도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의논할 부분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협상 실무 책임자인 김민혜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최종 시한이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들어오라는 국민의힘과 못 들어간다는 국민의당의 밀고 당기기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반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정권과 검찰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여권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대진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쯤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울분토로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동원될 수 있는 가장 그 강도 높은 용어들이 단어들이 총동원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뭐 헌법 파괴, 뭐 졸속 입법, 예. 해괴한 논리 예. 등등 뭐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예.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고강도의 표현들을 총동원했는데요. 예. 네. 현재 검찰총장이 이 총장실에서 네. 예고된 일간지하고 3시간 가까이 토론했다. 이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발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검찰은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얘기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이 부분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으면 자칫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의 제2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상당히 좀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됐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에 항상 자제했었고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론에 대놓고 거구나 이렇게 장문의 언어들 그리고 단어들이 아마 이렇게 윤석열 스타일로 이렇게까지 고강도의 발언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작심 발언을 했고 아마 본인의 개인의 생각이라보다는 검찰 전체적 입장을 대변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한번 싸운다라는 어떤 검찰의 대변자, 선봉장 뭐 역할을 뭐 자임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윤 청장의 오늘 인터뷰는 검찰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인터뷰 말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더니 지금 검찰이 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검찰의 분노, 걱정 이 부분을 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국민들을 향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호소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봅니다. 근데 윤 총장의 이 인터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저 참 그 부분은 참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기자 간담회라도 비공식적으로라든 청와대라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이런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 아마 쌓여있던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포출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강도로 표현한 거는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윤 총장 입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여권, 정부 여당의 내부 흐름으로 볼 때 되돌리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더구나 저는 신현수 수석, 민정수석 파동 등등을 놓고 볼 때, 검찰 인사를 놓고 볼 때 직접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강력하게 내가 저항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어렵겠다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좀 작심을 세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이 검찰과 어떤 뭐 입법부 그리고 아니면 법무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취가 사실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도 뭐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보면 실종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민정수석이. 그리고 청와대 공식 입장도 사퇴를 수리한 것도 아니고 복직을 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사퇴를 수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한 민정수석이 사실 지금 식물수석 비슷하게 역할을 못 해버린 상태지 않나.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신현수 수석이 아마도 청와대 내에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입장을 개진을 했다가 그게 좌절되면서 본인이 또 그런 사표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랑 여권 핵심부에 검찰 개혁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어떤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가 이번에 또다시 폭발한 거로 저는 봅니다. 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도 당시에 맞붙었었고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뭐 검찰의 걱정을 이해한다, 윤 총장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 내용상으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일단 박범계 장관은 그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걸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만날 생각이 있지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만나더라도 얼마나 접점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법안을 지금 여권에서는 이번 주 빠르면 발의하고 6월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권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상황 속에서는 이미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본인이 먼저 중도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사퇴할 상황이 생기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과거의 갈등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걸렸지만 지금 검찰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여론조사에 얘기했지만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은 검찰이 전체가 상당 부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총장을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 상황이 오면은 사퇴할 가능성이 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상 7월달에 임기 마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임기가 육박한 데다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거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자꾸 이제 윤석열 정치설이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더욱더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임기도 어느 정도 끝내고 검찰을 위해서 자기가 검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는 명분도 지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도 대의명분도 가지고 일거삼득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적 사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도 조절이라는 이 뜻이 이 검찰의 어느 정도 강력한 반발 이런 걸 좀 예상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과거 보면 임기 말에는 항상 당과 청와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당은 좀 세게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상으로 말이죠. 대통령은 5년 차로 들어간 임기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이제 1년을 마친 임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 여당 의원들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훨씬 민주당은 대통령 눈치를 과거보다 훨씬 적게 보고 세게 강공으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윤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윤 총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는데 지금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저는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치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대선에 직접 뛰어들어서 후보로 뛸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다시 윤 총장으로부터 정치를 하게 만들고 더구나 또 대선의 국면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대선에는 안 나가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가 과연 검찰 개혁이 옳으냐 그러냐, 검찰 개혁이냐 장악이냐가 대선의 중요한 한 이슈가 될 겁니다. 논쟁이 될 겁니다. 그때 윤석열이 나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 어느 쪽에게 상당히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계속 러브콜을 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본인도 사실 나이가 많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타이밍과 다만 대선으로 바로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럼 단일 경력, 그러니까 검찰 관료 출신이 바로 후보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힘들다. 다만 저는 이제 중도 세력이 형성이 된다면 좀 이제 상당히 빠른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아마 참여해서 정책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최진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그 1년을 쭉 돌이켜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전면에 나서면 좀 이슈를 블랙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아당기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정권 창출이냐 정권 유지론이나 국민들 사이 여론이 이제 상당히 반반으로 엇갈려 있는데 권력의 핵심 부위에 있었던 그 총장이 튀어나와서 현재의 권력의 어떤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설 경우에 정권의 교체론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가 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범여권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듬어 나가기 위해 시대 전환과의 후보 단일화를 결정했습니다. 짜장면이 완두콩 역할이 아니라 이제 짜장면을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 내려놓을 생각을 했어요. 후보 등록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원한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여권 단일화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단일화는 결론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 간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향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제 과정들이 큰 어려움 없이 가는 중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뭐 합당으로까지 뭐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당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한 것도 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여당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또 일이 중요한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한 템포 멀리 염두에 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비례대표를 됐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례대표 4번으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안 됐던 김우겸 김우겸 전 기자 대변인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 청와대 이제 대변인 출신이죠.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김우겸을 승계시켜라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친문 열성 지층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1년 지나서 이게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민감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율,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서로 단일화 그리고 이제 합당 통합 과정으로 저는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와 4일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호 2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세석인 정당이 백석 넘는 당을 먹었다. 이거는 고래가 새우를 먹는 게 아니라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하면 네.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 때는 플랑크톤이 고래를 먹은 거죠. 아니 그때하고 달라요. 아니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기 무슨 네. 뭐가 달라요? 또 다른 시민 세력이 사실은 밀고 가는 당시의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시민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고 서로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논의를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단일화 이야기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기호 2번 달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안 대표가 수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대표는 좀 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뭐 2번이든 4번이든 단일 후보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번이냐 4번이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과연 누군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철수가 되면은 이제 그렇죠. 4번이 예. 2번을 달아야 되느냐인데 과연 안철수가 이겨서 4번을 달고 나왔을 때 2번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표를 던질지 아니면 실제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던지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민심이 하나 정확히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여론사랑 내부적으로 파악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또 하나는 2번, 4번이 상관없이 서로 간에 지지하고 지원운동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요. 지금 양 당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아마 선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아주 미세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단 위에 올라가서는 지지하면 안 되고 밑에서는 지지해도 되고라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 작지만 2번이나 4번 이거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뭐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제 급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좀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 후보 4명이 TV 토론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되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단일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켜볼 때 지금 이 정도 안철수와 국민의힘 정도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별로 당신들은 대선에 이길 벌써 이미 기본적인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를 싫지만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김종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당히 감정이나 이런 부분 섭섭함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 중심으로 가면서 단일화 급물살을 타고 단일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이틀 사이에 외국인 8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남양주 양주 공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단 감염 이후로 전수 검사를 하다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 11,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지금 동두천시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임시 선별진료소가 보일 텐데요. 검사를 받으려는 관할 시민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화면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이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들도 진료소 앞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 학원과 또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비롯해 보건당국은 관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이틀 사이
사이에 모두 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84명이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509명을 상대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재 역학조사관 15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기초 역학조사가 완료된 64명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영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 10명도 함께 배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관내 염색과 피역산업공단 2곳에 각각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가능한 시설을 긴급히 꾸렸습니다. 현재 염색공단에서는 50여 명, 그리고 피역공단에서는 20여 명을 상대로 검사가 완료됐고요. 저녁 5시쯤 검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5일인 금요일까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와 또 인근 노동자를 상대로 검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남양주시 진전읍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6일엔 양주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0여 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외국인 3,966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진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상대로도 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현재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외국인을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과 또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인데요. 모두 11,00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지방관서의 특별 점검팀을 꾸려 이번 달 안에 점검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수칙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이나 불응하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미한 이상 반응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등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동두천시 집단 확진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나온 겁니까? 지금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동두천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미군 관련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방역상 접근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서 조기 발견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염에 더 취약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그 감염 상황을 보면 300~400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단 감염이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동두천 외국인 집단 감염처럼 이제 집단 감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중소규모 제조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산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은데 이제 기숙사 합숙 생활 같은 게 좀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가 시작됐는데 학교는 이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지난달 중순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동량이 늘고 있고 지금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나들이 객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맞은 겁니까? 지금까지 23,000여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요. 그 시설별로 보면 요양병원의 접종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의료진입니다. 이제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의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체 접종을 해서 주말에도 접종을 했고요. 요양시설은 보건소가 아무래도 주말에 쉬다 보니까 접종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방문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이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앙 예방 접종센터 한 군데서만 접종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권역별 예방 접종센터로 접종이 확대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0명 이상 감염병 전담 병원 또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자 수는 이제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을 맞고 좀 몸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이상 반응들 사례들도 지금 집계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가 156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5건, 화이자가 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상은 대부분 발열이 가장 많았고요. 한 76%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한 25%, 두통이 14%였는데 대부분 경증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2명은 고열 증상을 보였는데 하루 이틀 뒤에 증상이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이상 반응인데 아직 아무도 나타난 경우가 없고요. 다만 이게 이제 100만 명 이상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런 중증 이상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30분 이내 발생을 하고 또 응급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지금 백신 여권 도입 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그 백신 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한 상태고요. 예. 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지 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을 접종받은 인구가 EU 국가 같은 경우도 성인 인구의 한 8% 정도 아직 많지 않은 편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접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별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아마 여름 정도 돼야 이제 백신 여권 이게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접종이 빠른 이스라엘은 그린 패스 발급해서 뭐 헬스장, 수영장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해서 이런 백신 여권이나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격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리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그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제 그 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자일 경우에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인데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1회 접종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얀센 백신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됩니까? 그 지금 얀센 백신은 이제 1회 접종만 하면 되고요. 예. 또 이제 상온이라고 할 수 있는 2도에서 8도 사이에서도 한 3개월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서 이제 보관이나 유통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접종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화이자, 모더나에서 세 번째 접종 승인을 받은 백신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600만 명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2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4월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4월부터 들어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백신의 효능을 뭐 떨어뜨릴 수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은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입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그 변이가 발생한 부위가 그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별로도 조금 다른데 노바백스 백신하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 50% 이상, 50% 넘는 예방 효과를 보이기는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2% 정도. 이건 좀 굉장히 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미흡한 편이고요. 모더나 화이자 백신도 중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다 보니까 우리 방역 당국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전문가들하고 백신 전략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제약사들이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백신 접종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에게 총 19조 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출과 직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0만 개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24만 개 업체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소상공인 105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달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입니다. 지원 단가도 높아져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앞선 3단계보다 세분화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이,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여행과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근본 총 대책비 19조 5천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의 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노점상 4만 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과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 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이,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과 크게 악화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총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국가 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또 긴급 고용 대책을 위한 예산 2조 8천억 원이 편성돼서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부터 국내 접종이 시작된 백신 구매와 각종 인프라 지원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역점을 둔 또 하나의 항목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충격 수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긴급 고용 대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기존 고용 지원 사업에 더해 디지털, 문화체육, 방역, 돌봄 등으로 분야를 나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직접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심한 끝에 저희들이 총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발굴을 좀 하였습니다. 또 백신 접종 보조나 생활방역 등 단기 일자리 4만 개를 뺀 나머지는 인건비 지원과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에 3천억 원, 취업을 위한 청년 교육, 돌봄과 생활안정 예산에 각각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4조 원 넘는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백신 추가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2조 7천억 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각각 7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은 코로나 방역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전에 땅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매입 시점과 규모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LH 직원 10여 명이 언제 얼마나 땅을 매입한 겁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예. 이 제보를 받았을 때는 한 필지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한 필지에 제보를 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LH 공사 직원이었던 점을 확인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은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무슨 대투자하나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나 싶어서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은 총 10개 필지에 대해서 약 2만 3천 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000평, 그리고 매입 가격 약 100억 원 가량에 달하는 토지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이 한동안 3기 신도시 지역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 LH 공사에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LH 공사는 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에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비밀로 이미 지정돼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LH 공사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부지가 아주 여러 곳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도 다 조사를 할 경우에요.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10개 필지를 찾아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변호사님 한 분이 찾아낸 내역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속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저희가 뭐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만 매달릴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을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 그리고 언론사분들 그리고 이제 LH 공사 및 국토교통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내역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 LH 입장은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LH 공사는 또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혹되긴 한 거는 총 10필지에 14분인데 LH 공사 직원 14분인데 그중에서 2분은 동명 이인으로 확인이 됐고 12분이 해당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했다라고 좀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고요. 또 어느 정도 비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도 요청할 생각이죠? 일단은 LH 공사는 업무상 비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만약에 업무상 비밀이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도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LH 공사에서 이걸 비밀로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그 광명시흥 신도시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서 업무상 비밀로 관리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이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를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틀 새 1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산골 마을은 집 앞이 눈으로 막혀서 지금 사실상 고립 상태라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영서 인제 지역과 영동 고성 지역을 잇는 진부령 고갯길. 산골 마을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나와 삽으로 눈을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눈이 여기는 한 1m 온 것 같고요. 이건 어제 친 눈인데 또 밤새 이만큼 왔으니까 한 1m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설 작업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고령의 주민이 대부분인 산골 마을. 집부터 도로까지 사람 한 명 다닐 수 있는 작은 토끼길을 내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눈을 쳐도 끝이 없어. 종일 내 이렇게 퍼부으니까. 도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앞은 아직도 눈을 하나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제 허리 높이까지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혼자서 눈을 치우지 못하는 민가는 사실상 고립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서 떨어진 민가와 이어지는 산길은 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파헤치고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m에 가까운 눈이 쌓이면서 눈에 갇힌 산간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고립이에요. 이거 고립이지 나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식당인데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진짜 엉망이지. 기다리던 개학 첫날 등굣길도 막혔습니다. 초등학교 52곳과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강원 지역 81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때 아닌 3월 폭설, 강원 산간 지역 주민들의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육군은 어제 강원 지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속초 지역 도로에 차량들이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8군단과 배기기갑 여단 장병 200명을 투입해서 고립된 차량의 이동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구조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도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눈길에 바퀴가 헛돌아 도로 위에 갇힌 차량들을 손으로 밀어서 이동시켰습니다. 대낮에 서울 주택가에서 만취한 50대가 주차를 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행을 거부하고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초동의 한 주택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운전석에서 대리기사가 내립니다. 뒷좌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50대 차주 김모 씨. 한눈에 보기에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자 김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더니 주차를 시도합니다. 급출발과 급정차를 반복하길 여러 번. 결국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간신히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주차된 트럭을 여러 번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수준. 내가 이제 술을 좀 과했기 때문에 내렸다가 또 다시 이제 그 교통 방해될까봐 그걸 다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로는 와중에 이제 뭐 차를 부딪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파출소에 연행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체포해서 갈 때 막 소방관도 오고 문을 안 열어줘서 아무튼 설득을 해서 가는데 해가 진 6시가 넘었으니까. 김 씨는 파출소에서도 술이 깨지 않은 듯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와이프도 와가지고 남편이 진정시키는데 와이프도 못 알아보더라고. 살면서 그런 역은 처음 들어봐. 이런 역도 있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 방해와 관공서 주치소란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미얀마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총을 들었지만 다른 한쪽의 방패는 나무 판자와 젖은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람, 최루탄을 맞고 신음하는 사람까지 아우성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수녀는 무장한 군경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시위대 30여 명이 군경의 무력 진압에 희생됐습니다. 일요일 시위에 참여했던 미얀마 현지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쟁터에 있는 전쟁터 지역 같은 데는 서로 경고가 없잖아요. 그냥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실탄을 그렇게 경고 없이 바로 쏠 줄은 다들 몰랐죠. 그리고 특히나 실탄을 쏘더라도 그냥 뭐 하늘에다 다 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쏴주는 그런 거라서 피해자가 더 많았고 더 공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절규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미얀마 군부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이념이 갖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투자가 절실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던 미국의 발걸음은 이때부터 빨라졌습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도 정치범 석방 등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고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도 역사상 처음 미얀마를 방문해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민주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수치 여사와도 만나며 민주화 세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그리고 2015년 총선을 통해서 미얀마의 문민 정부가 출범했지만 군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끈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상 미국은 경제 제재 이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잘못하면 미얀마 군부와 중국이 더 밀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미얀마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즉 중국과 중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자, 미얀마가 여기에 있고요. 해상 실크로드가 이 경로인데요. 미얀마를 보면 이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과 친한 문민 정부보다는 군부가 조금 더 소통이 쉬울 수가 있겠죠. 미얀마의 유혈 사태를 생각하면 이런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포 속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은 자유선거,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를 뜻하는 세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민간인의 희생을 수수방관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보도국에 새로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수표와 현금이 든 금고를 헬스장에서 통째로 훔친 일당 가운데 한 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일당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새벽 자신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금고와 골프용품 등을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부산 모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난폭 운전을 하며 보행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당하동에 있는 화장지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대피하던 70대 노동자가 다리를 다쳤고 1층짜리 샌드위치 패널 공장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37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대전시 파남동 도로에서 유턴하던 5톤 화물차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만화가 의사로 유명한 정민석 아주대학교 의과대 해부학과 교수가 자신의 도움으로 아들이 조교수가 됐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정 교수는 SNS에서 아들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뒤 계정까지 없앤 상태입니다.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유상 대표이사 집무실 등 이사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집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북한 민간인이 잠수복을 입고 상륙했지만 뒤늦게 신병을 확보해 논란이 됐던 육군 22사단에 대해서 군이 정밀 진단을 통해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또 22사단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경계 시스템과 임무 수행 실태, 상황 조치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로 바다를 건너 상륙해
군 당국의 감시 카메라에 10차례 포착됐지만 8번을 놓친 육군 22사단. 위성 인원이 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지만 해당 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과 22사단 현장을 방문해 부대 개편과 작전 측면에서 정밀 진단하고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밀 진단을 통해 국방개혁 2.0 부대 개편 계획이 미래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부대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기에 보안 소요를 도출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월책 귀순 때는 문책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엔 경계 시스템과 임무 수행 실태, 상황 조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편 작업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참과 육군의 군내 전문가는 물론 민간 전문가 참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2사단이 다른 사단보다 2배 이상 넓은 100km의 책임 구역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진단에 따라 연말까지 해체를 앞둔 인근 23사단과 8군단의 해체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22사단의 부족한 점을 상급부대 지원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경보율이 높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해 보강하는 한편 전방철책 배수로의 차단막은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많죠.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첫 안타에 수비까지 하며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고요. 텍사스의 양현종은 깜짝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4회 초 원아웃 1루 유격수로 출장한 김하성이 깔끔하게 병살 수비를 성공합니다. And an inning-ending double play. Nicely done by Ha-Sung Kim and C.J. Abrams. No runs, a hit. 이어진 4회 말 공격대는 깨끗한 좌전 안타로 미국 무대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Certainly felt like it was coming. As you mentioned, he's barreled the ball up very well in his first 3 at-bats. 샌디에이고 구단은 구단 SNS에 김하성의 첫 안타를 올리며 축하했고 팅글러 감독도 앞서 첫 경기부터 공격적으로 나선 김하성의 배팅을 칭찬했습니다. The second at bat and smokes the ball to center field. So I thought he didn't seem nervous in the box at all. MLB.com도 김하성이 빅리그 강속구 투수들을 상대로 아직은 이르지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고 야후 스포츠는 20홈런 20도루 맹활약으로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뽑힐지 모른다고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텍사스 양현종은 생일을 챙겨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텍사스는 하루 전 3월 1일이 양현종의 생일이라며 구단 게시판에 올렸고 깜짝 축하를 받은 양현종도 SNS에 새 동료들이 정말 멋지다며 화답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양현종은 앞서 두 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하며 시범 경기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변호사가 기성용 측에 자신들을 고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0년 전 일의 진실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될지 공은 다시 기성용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성용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원하는 대로 증거를 주겠다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측이 하루라도 빨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기성용과 변호사만 보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공소시효도 지난 데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 사건을 법정으로 넘기는 역할을 기성용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실관계를 따지는 수사가 먼저입니다. 과거 동료와 지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이 폭로 내용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폭로한 변호사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폭로를 했다면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면 기성용 본인과 가족은 물론 FC 서울 구단에도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논란을 끌어안은 채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쉽지 않은 법정 싸움을 시작할지는 결국 기성용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5월까지 팀을 운영하기로 한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새 주인을 찾는 공개 입찰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최근 스포츠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KBL은 지난해 전자랜드로부터 구단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인수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 6시간 동안 입찰 서류를 접수했는데 KBL은 참여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 기업인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농구계 안팎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전자랜드 인수의 최종 결정만 남겨놨던 기업이 최근 스포츠계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수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KBL은 일단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면 빠르면 주말쯤 우선 협상자를 발표하고 이달 안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반면 입찰 서류를 제출한 기업이 없다면 KBL은 자체적으로 인수 가능한 기업을 다시 물색하는 플랜 B를 가동해야 합니다. 농구단에 대한 이해도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 경영 상태, 그리고 또 입찰 금액,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새 주인을 기다리는 전자랜드는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외국인 선수 2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후 3연패에 빠지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축 선수 김낙현과 차바위의 부상까지 겹치며 안정권으로 보였던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개 입찰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전자랜드. 성공적인 매각으로 해피엔딩을 맺을 수 있을지 농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구단을 인수한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팀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천을 표현할 수 있는 공항 중심으로 팀 이름을 정했다고 설명한 만큼 팬들은 승 랜더스를 유력한 팀명 후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메인인 승랜더스닷컴과 랜더스라는 상표권이 모두 지난달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는데요. 다들 짜장면 좋아하시죠? 짜장면. 서울의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요? 적어주십시오. 네, 자, 펜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나경원이 되면 단일화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본인 주장하시는 것처럼 본인은 짜장면 짬뽕 얘기하면서 나는 보수 본색이다 말씀하셨고 저는 중도 외연 확장. 제가 자꾸 저한테 지금 자꾸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보고 강경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머리를
돈이라도 빌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낡은 이분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셔라. 저는 송기정 선생님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반환점 없는 마라톤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인생은 반환점 없는 마라톤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기호 2번 출마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 누가 몇 번으로 어떤 당이 후보를 내는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야권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한 겁니다.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에서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지만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정신도 계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력 등을 댓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 첫 번째는 친일파라고 늘 하는 이야기고, 친일파 참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일은 저쪽이 많은데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제는 잊어버리시잖아요. 아이들 밥 안 주려고 그거 아니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학습비 자재, 방과후 학습비 지급해서 교육 싸늘이 만들어주겠다는 충정이었는데 서울의 자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요? 적어주십시오. 야, 이 정답 5,346원입니다. 5,346원. 나경원 후보님이 가장 근접하게 하셨는데 예상 질문으로 공부 좀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사실 후보님들께 서울시와 관련된 네, 눈비가 지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3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행히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제 영동지방은 대설특보가 해제되고 눈도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1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진 터라 여전히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영하 2도, 강원도 춘천 영하 8도, 안동 영하 4도, 창원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추위가 많이 누그러집니다. 서울 낮 기온 10도, 대전 13도, 광주 13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남은 한 주 포근한 날씨 속에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